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다 강세 탄력을 받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상승하면서 장중한 때는 2,499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2,500선을 눈앞에 두기도 했는데요.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700선에 현재 바짝 다가서고 있는 중입니다. 690선까지 오르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1에서 2% 넘게 강세 탄력을 보일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덕분인데요. 오늘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들 3천억 원 넘게 담아가고 있고 코스닥 안에서는 1,000억 원 넘게 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극도의 저평가 구간에서 그래도 투자 심리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도 함께 매수에 나서지면서 기관의 매수세도 따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업종별로도 화장품 업종 그리고 금융, 제약, 바이오, 반도체까지 골고루 상승하는 업종이 훨씬 더 우세한 상황인데요. 이 반등다운 반등으로 잘 마무리 수 있기를 저희가 끝까지 함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오늘의 시그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3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연말입니다. 좀 있으면 해가 바뀝니다. 2024년도 마무리를 하고 2025년도를 맞이를 해야 되는데요. 투자 전략에도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되면 원래 증권사의 앞으로의 코스피 전망을 비교하는 기사가 꽤 많이 나옵니다. 올해 초에 증권사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나 봤더니 대부분 횡보세를 전망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반대로 한 증권사에서는 코스피가 이번에 3,000선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투자자들이 유독 한국 증권사의 코멘트에 시니컬해진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증권사가 내놓는 여러 가지 전망들에 대해서 비관적인 의견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증시가 아무래도 좋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도 체감합니다. 저희가 많은 또 증권사 리포트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글쎄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럴까 하고 이유를 좀 찾아봤습니다. 최근에 많은 언론사에서도 관련된 기사를 내놓고 있기도 한데요.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 증권사와 미국 증권사의 신뢰도 차이는 어때? 라고 저희가 질문을 했더니 챗 GPT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요인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데 주요한 차이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까요? 저희가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좀 대체적으로 결론을 내고 가자면은 한국 증권사보다는 미국 증권사 그리고 투자 의견을 내는 그러한 많은 IB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낸 것 같습니다. 한국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규제에 있어서 약간 좀 약하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리서치의 독립성이 부족하다. 그리고 기업과의 이해관계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챗 GPT는 대답을 했고요. 그런데 미국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라는 의견이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리서치 부서와 IB 부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그러한 법안이 있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고요. 시장 성숙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 역사가 짧습니다. 약 7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미국에서 미국 증권거래소가 생긴 것은 23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역사가 긴 만큼 성숙도가 더 남다르겠죠. 오랜 역사와 높은 신뢰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증권사와 투자자가 상호작용하는 구조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성숙도 측면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개별 증권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고요. 투자자 기반으로 했을 때 한국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가 조금 더 주도하는 그러한 시장이다라는 그러한 챗 GPT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정보 비대칭성이 있고 금융의 문해력 격차로 인해서 증권사의 권고에 대한 의존도가 다른 시장보다는 좀 높은 편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미국 시장은 약간 달랐습니다. 개인 투자자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더욱더 많은 그러한 시장이고 전문성과 독립적인 분석 능력을 갖춘 투자자가 더 많다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요 업이 증권이라든지 금융인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업을 하고 있는 많은 개인 투자자가 더 많은 시장이다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문화적인 요인도 있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자제를 하고 매도 의견과 같은 직접적인 표현이 제한되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의견도 명확하게 전달이 되고 투자자들은 이를 투자 전략의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하기도 한다라는 의견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도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아무래도 파생 상품 쪽의 신뢰도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 들어보셨을 텐데 이에 따라서 신뢰도가 훼손된 사례가 종종 있다. 라는 의견 함께 나오기도 했고요. 리먼 브라더스 파산과 같은 대형 사건도 있었지만은 신뢰도를 빨리 회복하는 것이 미국의 증권사 그리고 미국 시장의 특징이다라는 이러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한국 언론사죠. 디지털 타임스는 분석과 전망은 뒷전이고 국내 투자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한 익명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와 같이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한국 증권사보다는 미국 증권사에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미국 증권사에서는 리포트에 나올 때 매도 리포트가 많이 나오지만은 한국 증권사에서는 매도 리포트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단 한 건도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챗 GPT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 구조 그리고 증권사와 기업의 관계, 투자자 기반 그리고 규제 환경에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러한 대답을 했는데요. 먼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도 의견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에 반박할 수 있는 시장의 주체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한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를 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분위기가 그에 완전히 휩쓸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날 헤지펀드에서 다른 의견을 내기도 하고 오히려 그것을 매수 기회로 삼는 그러한 시장의 흐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과 투자은행 업무를 유지하면서도 리서치 부서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미국 증권사의 특징이다라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IB 업무의 의존도가 꽤나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주요 기업의 시장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매도 의견이 나오고 이에 따라서 증권사 편판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4만 원대가 적정 주가다. 지금 당장 매도해라 라는 의견이 나온다면 아마 그날 한국 증시는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기업에 의존하는 그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렇게 한국 증권사에 대한 최근의 신뢰도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증권사의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괜찮은 리포트들 계속해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데이터 그리고 높은 분석력을 토대로 여러 가지 리포트들을 내고 있는데요. 그런 리포트들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IM증권의 반도체 관련 리포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송명석 애널리스트는 여름부터 계속해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반도체는 앞으로 2024년은 물론이고 2025년에 주도 섹터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팽배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삼성
삼성전자의 실적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근거를 내놓는 두 가지 이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레거시 반도체가 계속해서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때 IM증권의 송명섭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와 반도체 가격은 함께 가는 측면이 있는데 경기 선행지수가 지금 꺾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반도체 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증권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아직 매수 시기는 아닌 듯이라는 투자 의견이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는데요. 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도체는 오르고 내리는 그러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업 사이클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강 사이클이 올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직접적인 가격에 대한 전략도 나왔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5,000원대가 적정한 주가가 될 것이다. 다만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인 PB를 계산을 해봤을 때 11만 원이라는 주가가 도출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주가가 35% 이상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최저점이 만약에 지금보다 더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면은 16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라는 의견이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주가 자체에 대한 적중률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시그널로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종목 시그널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뽑아봤습니다. 살펴보시죠.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화장품주가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수출 기록에 화장품 업종 전반에 훈풍이 불어주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화장품의 해외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화장품 수출 규모가 93억 달러로 잠정 집계되면서 지난 2021년에 전체 수출액 규모를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이 화장품 수출은 지난 10월 한 달 동안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에 업종 전반의 모든 종목들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미국의 HBM 수출 통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은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좋다라는 의견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품목에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추가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노출되었던 재료였던 데다가 삼성전자의 주가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HBM의 생산 업체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가운데 기존의 중국향 수출이 있는 곳은 삼성전자인 것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중국에 판매하고 있는 이 HBM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알테오젠 소식입니다. 일본향 기술 수출 계약금 수령 소식으로 인해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제약사 다이이치 산쿄로부터 기술 수출 계약금을 수령했다고 전했고요. 앞서 지난 8일 알테오젠은 다이이치 산쿄와 3억 달러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서 회사는 알테오젠의 알트비4 기술을 항체 약물 접합체 ADC인 유방암 위암 치료제 엔허투에 적용하게 되고요. 이를 피하 주사 제형의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는 독점적인 라이선스 사용권을 부여받게 됐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이수페타시스 소식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를 철회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올라오면서 주가도 급등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어제 이수페타시스가 지난 18일 제출했던 5,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증권 신고서에 대해서 정정 신고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상증자 증권 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즉시 효력이 정지된 상황입니다. 이수페타시스가 지난 8일 장 마감 후 공시에 의해서 제2호 의 지분 인수 자금 마련 등을 위해서 총 5,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바 있는데 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주가도 급등세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엔 증권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해질 4가지 종목 헤드라인 중에서 어떤 소식 주목하고 계실까요? 오늘 HBM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미국 정부가 전일 중국이 AI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을 말하는데 HBM 반도체를 확보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중국 수출을 통제를 했습니다. HBM은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인데 이번에 미 상무부에서 수출 통제에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적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현재 전 세계 HBM 시장은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장악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원천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엔 수출 통제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SK 하이닉스는 현재 HBM 전량을 미국에 공급하고 있는데 공급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수출 통제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중국의 일부 HBM 공급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영향이 조금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번 주가 하락의 폭이 과도했기 때문에 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불확실성의 해소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한 이날 미 상무부는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제조 장비 24종과 소프트웨어 도구 3종에 대한 신규 수출 통제를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전쟁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시장에서는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후장에서 주목하고 계신 공략주 어떤 종목이 될까요? 네,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일단 동사는 항체 관련 원료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글로벌 CDMO 업체입니다. 또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연이은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면서 올해 시장의 관심을 좀 뜨겁게 받았고 지난 7월에 1.4조 규모 그리고 10월에 1.7조 그리고 11월 유럽소주 제약사와 7,524억 원의 큰 수주를 성공하면서 글로벌 빅파머로부터 CMO 경쟁력을 좀 완벽하게 인정받은 것으로 일단 시장이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수주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는 기본이고 다양한 제품의 수주에 성공하고 있다는 건 동사가 다양한 항체를 다룰 수 있다는 역량을 검증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의 기울기가 가파라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트럼프 2기에 들어서면서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강화 그리고 현재 입법 과정에 있는 미국의 중국 바이오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이죠. 생물보안법은 동사에게는 사업의 기회 요인으로 중장기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 단기 매출의 일시적 증가보다는 추가 수주 계약에 따른 중장기 관점에서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한 25년 1월부터 개편될 메디케어 파트 D로 미국 내 시밀러 시장 개화가 일단 예상되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은 약가이나 그리고 약가에 대한 투명화에 강력한 스탠스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빅파마의 관계에는 부정적이지만 약가에 유리한 시밀러 개발 업체들에게는 또 기회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100만 원 위의 좋은 흐름에서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한 제약바이오의 전체적인 섹터 조정으로 90만 원대 초반까지 하락 이후에 반등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잡아드리고 그다음에 목표가 115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 86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살펴보겠습니다. 최효은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들이 코스피 안에서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이버 쪽으로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KB금융, 세 번째로는 우리금융지주, 네 번째로는 신한지주, 다섯 번째로는 하나금융지주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 쪽으로 외국인들의 이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은 삼성전자 가장 첫 번째 자리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고려아연, 세 번째로는 HD현대중공업, 네 번째로는 하이브, 다섯 번째로는 금양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코스닥 안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5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4번째로는 에코프로, 3번째로는 실리콘2, 2번째로는 VT, 첫 번째로는 알테오젠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노공업 5번째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4번째로는 HVM, 3번째로는 엔캠, 그리고 2번째로는 파마리서치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는 신성 델타테크 이름 올리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현재 리스트입니다. 신성 델타테크 오늘 외국인들 왜 도대체 매도하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사실 오늘 긍정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초전도체 관련 특허를 출원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라시아 특허 등록 결정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특히나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를 참여를 해서 9,500주를 취득한 바 있는데요. 오늘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주가가 5% 가깝게 상승하면서 77,4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강력한 상승세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외국인 투자자들 오늘 오히려 매도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의 변동성에 여러분들 꼭 유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있을까요?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5번째로는 신한지주, 그리고 계속해서 줄매수가 들어오는 기업은 바로 네이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 네이버,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가 흐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째로는 삼성전자, 2번째로는 이수페타시스, 가장 첫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로는 포스코 퓨처엠, 4번째로는 현대모비스, 3번째로는 LG에너지솔루션, 2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첫 번째로는 우리금융지주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먼저 매도하는 기업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터주 쪽으로는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들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디어유, JYP, 엔터 오늘 코스닥 안에서 돌아갑니다. 3번째로는 한글과 컴퓨터, 2번째로는 SM, 첫 번째로는 루닛 이름 올리고 있고요. 매수하는 리스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ABL바이오 5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 알테오젠 4번째, 3번째로는 실리콘2, 2번째로는 VT, 첫 번째로는 리가캠 바이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VT와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던 쪽인데요. 실리콘2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이슈가 있을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수출 규모가 최근에 발표가 됐는데 1월부터 11월까지의 데이터가 발표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2021년 전체 수출액을 뛰어넘는 규모가 발표가 됐는데요.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주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2자릿수 이상의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그 급등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28,25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 장중한 때는 보시다시피 28,600원대 터치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 홈런 시간입니다. 답답한 시장 속에서도 시원하게 홈런 칠 수 있는 종목들 함께 발굴해보는 시간입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화요일장 그래도 분위기가 꽤 좋습니다. 네. 어제에 비하면 또 오늘은 그래도 강세 탄력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 판세부터 좀 읽어볼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보다는 좋은 모습인데 사실 걱정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간밤에 또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 한다라고 해서 AI 반도체 규제하면서 우리나라는 또 HBM이 같이 규제를 받아서 이게 좀 문제되는 거 아니냐. 오늘 아침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생각하신 분들 계셨을 텐데 네. 제가 어제 밴드에도 올려드렸는데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주들 못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그중에 또 하나가 신뢰를 잃은 게 있다. 그 중에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이제 이수페타시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갑작스럽게 뭐 유상증자를 하면서
나오면서 이제 뭐 2차 전지 기업을 인수한다라고 해서 네. 여러분들이 좀 많이들 좀 불안해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보면서 굉장히 좋게 보는 기업입니다라고 자주 소개해드렸던 기업인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다행히 또 20% 이상 장중에 올라와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뭐 미국의 반도체 규제 같은 경우를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어제 미리 간단하게 올려드렸었는데 다행히 이런 분위기 다 이끌고 우리 장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중국에 대한 이제 반도체 규제, 뭐 칩스법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뭐 이미 기존부터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어려운 시기고 힘든 시기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골이 깊을수록 나중에 가면은 또 산은 높아진다라는 얘기가 있죠. 지금 최근에 좀 억울하게 많이 눌려 있는 증시입니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이런 시장은 오히려 이 억울함이 해소되면 사실 불확실성은 지금 미국의 대선부터 시작해서 금투세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글로벌 뭐 금리에 대한 정책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다 해소되고 있어요. 남은 건 이제 전쟁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아예 침체로 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내년에 지표 확인하면서 가면 좋은데 사실 뭐 중국이랑 미국에서 뭐 PMI 지표도 잘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또 이제 시장이 조금 안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뭐 어제까지 조금 어려웠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그래도 좀 기지개를 살짝 펴주는 모습인데 여기서 만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산타랠리는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종목별로는 기존에 급등한 종목들이 내려와서 그러지 바닥권 종목들은 최소 40%에서 100% 이상 오르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이 부분만 명확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오른 종목, 차익 실현. 그리고 소문은 들렸는데 이제 뉴스가 나와서 좋아진 종목, 급등하는 종목들 다 차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바닥에서부터 이제 막 올라가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 눌림목이 나왔을 때 좀 안전한 이런 가격권에서 여러분들이 포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오히려 간단하고 더 편안한 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이제 뭐 종목들이 다 물려 있다, 저는 다 손실입니다 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우실 텐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 3분의 1 정도 각 종목별로 3분의 1 정도만 비중을 줄여가지고 옮겨 가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종목들에 대한 수익률은 나머지 그 3분의 1이 다 보충해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니까 네. 여러분들이 좀 단호하게 좀 결정을 내리시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는 연말은 훨씬 더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고 네. 내년에는 제가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올해 승천하지 못하고 이제 용두삼이처럼 내려와서 아직까지 이무기로 잠룡으로 남아 있는 이 포트폴리오 내년에는 이제 하늘을 승천하는 걸 넘어서 우주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기대감이 높은 시장이니까 네. 정말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에 만족할 필요 없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제 방향 전환이 더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신호탄 정도는 될 수 있다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시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전반적인 우려들이 그래도 오늘은 좀 해소가 되는 분위기 속에 시장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갈 종목은 다 잘 갈 것이고 또 선물 같은 종목은 발굴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월의 첫 단추를 좀 잘 깨보고 싶은데 네. 오늘 장에서 우리가 득점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지 오늘도 안타, 2루타, 3루타 이렇게 준비를 해 오신 것 같네요.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안타 종목으로는 한진칼 꼽아 주셨는데 네. 안타로 봐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 종목이 한번 추세를 타면은 어마어마하게 또 추세적으로 움직이고 조정도 잘 안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는 네.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약간의 리스크는 하나가 딱 걸려가지고 제가 네. 안타 정도로 좀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어떤 리스크요? 그런데 제가 보는 리스크는 이 종목은 정말 밸류업 지수에도 포함되고 기대감은 높은데 사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더욱더 좀 강력하게 표현을 할 필요가 있어요. 네. 배당이나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불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주주분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에서도 나와서 분쟁이 한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제 조원태 회장 쪽에 승리로 넘어가긴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훈은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룹 차원에서.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이 좀 더
펼쳐지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타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최근에 뭐 SK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뭐 현대차 그룹도 그렇고 뭐 그리고 금융주들도 그렇고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확인만 되면 저는 뭐 3루타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뭐 기대감을 품고 일단은 네. 현재 시점에서는 안타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직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나 대한항공 이런 합병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다 해소가 되어가는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지분 싸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동주의 펀드 이겨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볼 때는 이 주주환원 정책만 다시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은 명확하다. 이 부분을 조금 기다려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조금 아쉽다. 이 이야기만 확인이 되면 조금 더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 있을 텐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진칼 밸류업 좀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까요? 2루타 종목입니다. LIG 넥선 꼽아주셨는데 방산 쪽은 여전히 기대감 유효한 상황인가요? 네, 저는 LIG 넥스원을 항상 제가 2등주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1등은 제 마음속에서 언제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말씀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조정을 한번 바꿔 움직여야 된다라고. 좀 부담스럽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하나 시스템을 제가 돌려서 말씀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2등주였던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너무 뭐 예쁘게 조정을 많이 받고 있어서 네.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아침부터 선정을 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뭐 장중에 보면은 대다수의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 3% 전후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방송 들어올 때까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됩니까라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조정을 뭐 충분히 받았고 최근 수급 자체도 괜찮고 그리고 최근에 좋은 이슈도 있었죠. 뭐 현대중공업이 페루의 구남 쪽에 이제 수주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또 핵심 장비를 공급한다라는 이런 이슈가 한번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 또 이게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방산이 강해졌지라고 생각해 보면은 네. 한 2년 된 것 같아요. 저는 한 2년 전 정도부터 해가지고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우리나라 방산의 수출에는 아주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굉장히 큰 드라이브를 걸면서 폴란드에서 뭐 계속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고위 관계자들 왔다 갔다 하던 거 그리고 세미나 참여하는 거 여러분들 다 확인하셨을 거고 뭐 루마니아도 그렇고 뭐 전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에 방산 세미나 있으면은 다 몰려와가지고 가성비가 가장 좋은 이런 무기를 생산하는 국가다라는 부분에 이미지가 우리가 또 정확하게 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또 좋게 잡히면서 또 긍정적인 모습을 만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뭐 세계 뭐 100대 방산업체에 들어가 있는데 뭐 혼자 들어간 건 아니고 뭐 하나그룹이나 뭐 카이, 뭐 현대로템 다 같이 손잡고 입성한 거 아주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규모의 성장 그리고 인지도의 성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LIG 넥선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방산에서 끝나느냐라고 보면은 또 사실은 우리가 로봇 관련해서 미래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많이 높고 최근에 보면은 로봇 언제 올라가나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던 것 같은데. 네. LIG 넥선 같은 경우는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하면서 또 한번 로봇 쪽에도 성장 기대감을 갖추는구나. 차세대 성장 동력은 로봇에서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모두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생각해 볼게. 고스트 로보틱스 하면은 또 이제 로봇 개나 이런 부분이 또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경호원으로 로봇 개를 채용했다라는 네. 정확하게 다들 알고 있는 네.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렇다라고 하면 LIG 넥스원이 또 방산 쪽으로 해서 이 로봇을 이용해서 네. 또 한 번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LIG 넥스원에 대해서 지금 뭐 2루타지만 이 종목도 뭐 3루타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제 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좋은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지금 시장은 다이아몬드 원석 이렇게 바닥에 막 굴러다니고 있어서 너무 많이 굴러다니고 있어서 우리가 주워 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워 담으면은 사실 다이아몬드 원석도 좋지만 가공을 해야 비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가치를 올리는 거는
기관과 외국인 이런 세력성 움직임들이 알아서 가공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원석만 담아놓으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원석 중 하나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눈에 보이는 종목도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이제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런 종목 중에서 안타, 2루타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LIG 넥스원은 2루타 종목으로 제가 선정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안타보다는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만약 보신다면 네. LIG 넥슨은 좀 단기적으로 얼마 정도까지 보고 계실까요? LIG 넥스원의 가격이요. 가격 전략은 그럼 제가 간단하게 뭐 차트를 올려가지고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고점이 지금 한 27만 1,500원? 네, 정도? 정고점 정도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뭐 지금 당장 뭐 돌파를 무조건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1차적으로는 한 25만 원 전후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라고 네. 보여요. 그거 정도만 해도 20%가 넘는 수익률인데 맞아요. 2루타에 적절히 어울리는 수익률이 아닌가 싶고요. 네. 25만 원을 강력하게 이제 거래대금 돌파해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뭐 전고점 27만 원이 아니라 그 다음엔 거의 뭐 30만 원 구간도 한번 네. 노려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이고 뭐 그동안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올라온 거에 비하면은 사실 다른 방산주들은 뭐 상대적으로는 조금 뭐 미비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LIG 넥스원은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항공까지 함께 엮어서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로봇을 함께 엮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가 어려웠다라는 측면까지 생각하면은 내년에 회복되는 로봇에 대한 기대감, 방산에 대한 기대감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이런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중장기적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보시고 그리고 추후에도 제가 계속 돌파 자리, 저항 자리 나오면은 가격 전략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 여러분들이 추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한번 여쭤봤고요. 3루타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신 시스템 들고 왔는데 어떤 종목인가요? 자, 우신 시스템 하면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계속 기대감만 있던 종목이에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 종목이 뭐 기대감은 있는데 네. 뭐 실적에 잡히는 거야 뭐야 이렇게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제 드디어 3분기부터 어마어마한 실적을 바탕으로 2차 전지 쪽, 라인 장비 쪽으로 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과거에도 뭐 리비안의 수주를 받으면서 리비안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또 좋은 모습을 계속 보였던 이런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실적이 잡히고 리비안 같은 경우도 뭐 폭스바겐이나 이런 이 대형 이제 완성차 기업이나 주변에서 계속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올해 7조 원이나 지원 받는다라고 해서 드디어 이제 리비안이 이제 대규모 투자를 또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뭐 양육제 계약부터 시작해서 많은 계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다가 추가적으로 최근에 또 1조 이상의 금액을 추가 수여를 했죠, 폭스바겐에서.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조립 라인이 본격화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리비알발로 해가지고 이제 우신 시스템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같은 경우가 한번 급등 흐름이 나왔었어요, 이 종목은. 근데 급등 흐름을 다 내주고 제자리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뭐 6,000원 구간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이 구간은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8월 구간도 그렇고 9월 구간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12월까지도 이 자리로 다시 다 돌아왔는데 한번 급등할 때 거래대금을 더 실어줬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해가지고 살짝 밀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막 바닥에서 턴을 돌리고 있는 추세이고 뭐 주도주로서 활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온 다음에 출발하는 모습을 같이 동참을 하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움직일 때 우신 시스템 이제 동참하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이제 과거에는 사실 개별주 움직임이 더 강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2차 전지와 동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바닥에서 이제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뭐 7,000원 위쪽은 어렵지 않은 가격이니까 네. 15% 이런 정도는 뭐 편안하게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8,000원에서 8,500원 사이, 특히 8,500원 정도 되는 구간은 최근에 계속 저항을 받고 밀렸던 구간이기 때문에 8,000원 넘어가면 약간의 경계감을 갖고 돌파 거래량이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계속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밴드에 이런 종목들 공략주들 올려드리면은 항상 이제 뭐 실시간 대응이나 오늘 가능성 있다 혹은 거래대금이 좀 부족합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 정확하게 올려드리니까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신다라고 하면은 대응 전략
전략도 좀 어렵지 않게 세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뭐 8,500원까지는 아주 오래 많이 남은 이런 종목이고 뭐 7,000원대부터 간 다음에 그때부터 시작이니까 편안하게 지금부터 모아가신 다음에 좀 중장기적인 성장 기대감 그리고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이런 이제 실적에 기대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네. 눈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계좌에서도 함께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삼루타는 장타력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달리기도 빨라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 종목 뭐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여러분도 삼루타. 관심 가져보시기 네, 바랍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삼루타 종목으로 오늘 우신 시스템이 선정됐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이제 하이라이트인 말로홈런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양행 꼽아오셨어요. 이유가 뭔가요? 유한양행. 뭐 모두가 알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렉나자가 이제 FDA 승인 받으면서 이제 글로벌로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승인을 받으면은 승인 받자마자 어마어마한 매출이 나오지 않아요. 서서히 기존에 쓰던 약품들이 있는데 서서히 교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도 하고 뭐 이제 사보험 가입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다행인 거는 이런 뭐 항암 신약이나 이런 부분 사보험 가입 같은 경우가 굉장히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고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유럽에서도 지금 뭐 허가를 뭐 앞두고 있다 보니까 뭐 승인 권고까지는 이미 벌써 나왔고요. 그래서 뭐 렉나자에 대한 뭐 기대감 뭐 충분하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뭐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월 되면 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제가 바이오주들 조금 쉰 다음에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라고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뭐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함께 휴식을 취했는데 제가 볼 때는 기존 상승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좀 더 많이 움직였어도 되는데 수급적으로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을 뭐 생각했을 때는 저는 뭐 더욱더 강한 수급이 내년 쪽에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수급이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내년에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 유한양행이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또 사이즈도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모두가 이제 뭐 비중 있게 실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최근엔 또 뭐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12만 원 아래쪽에 내려와 있을 때 매수하시면 좋은데 네. 제가 뭐 이 원고를 이제 볼 때는 이제 19만 원 전후였는데 12만 원 부근에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마감이 다가오지고 있죠. 12만 원을 종가로 회복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양봉을 대신 하나 더 세워주면서 거래대금을 조금 더 실어줄 필요는 있어요. 오늘 거래대금이 뭐 어제보단 나은데 썩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실어주면서 양봉 하나 더 세워주면은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 12만 원 뭐 회복될 때 매수 가능 혹은 12만 원 아래서 천천히 모아가면 된다 정도로 보시고 뭐 1차 목표치는 이제 14만 원, 2차 목표치는 16만 원 거의 정고점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 구간도 저는 중장기적으로 넘어가서 뭐 단위가 앞자리 단위가 바뀔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뭐 11만 원, 12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 일자가 2로 바뀌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뭐 그 이상 숫자도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함께 보신다라고 하면은 또 앞으로 또 이제 뭐 AI 신약 관련해서 또 이런 부분까지도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라고 하는데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뜻이겠죠. 항암 신약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어려운 분야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11만 원 이탈할 때 리스크 관리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말로 홈런에 도전할 종목 유한양행으로 알려드렸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아주 강력하게 힘을 받고 있는데요. 이 힘이 12월 한 달 동안 이어질 수 있을까? 오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체 인베스트의 오현진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 달 그리고 앞으로 한국 시장의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여전히 좀 상단이 막혀있는 장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2,400포인트 단에서는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 장이라고 보니까 시장의 무릎 정도는 저는 왔다고 봐요. 무릎 혹은 무릎 이하 정도. 그래서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이 있으시면 한번 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역시 이제 국내 증시는 트럼프 리스크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미국이 이제 보호무역을 계속해서 좀 강화하는 모습이고 관세에 대한 부담들 워낙에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에서 인상해라 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죠. 최대한 10배까지 늘리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역시도 국내 시장에 간접적인 압박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트럼프의 정책이 다 실현될 것이냐 이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트럼프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하면 이제 공화당과의 마찰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정책의 독단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IRA 폐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캘리포니아의 정부를 보시면 그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시에 친환경차 환급제도를 재도입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측면에서 IRA를 폐기한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친환경 관련 보조금을 주든 어떠한 정책을 실행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에서 IRA 폐기에 대한 반발이 좀 많은 상황이고 또 IRA를 폐기하려면 60석이 상원공화당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53석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폐기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폐기보단 수정으로 갈 텐데 일단 수정으로만 가도 전기차 업체는 긍정적일 수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또 국내 증시는 부정적 시나리오를 많이 반영한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이제 시장이 급락한 부분도 있었고 또 미국의 대선 결과는 어쨌든 확인이 좀 됐고요.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이었던 금투스의 폐지 이슈는 거의 현실화가 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이제 휴전도 타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대내의 불확실성은 분명히 완화가 되고 있으니까 2,400포인트 단에서는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코스피의 PBR 0.9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지지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400선은 그래도 계속해서 한국 시장에 지지를 해줬습니다. 블랙 먼데이 당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그 당시에 2,400선까지 시장이 내려오면 그래도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최근 시장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2,400선이 깨지나 했는데 또 금세 올라가면서 오늘은 2,5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수적인 오현진 팀장께서 그래도 지금 괜찮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신 거는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경기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한국은행이 최근에 기준금리를 이제 인하를 했는데 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을 두고 얼마나 경제가 안 좋으면 이렇게 두 차례 금리를 인하를 했겠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내년에 보니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9%대로 꺾였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닥 확인은 좀 되고 있지만 이제 상단은 좀 막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경기 사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1%대 성장률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1981년 이후에 4번밖에 없었어요.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이런 정말 급박한 위기 때만 한국이 1% 성장을 했는데 그게 내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 전망이 안 좋다는 거고 이번에 한국은행이 깜짝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원래 깜짝 금리 인하는 보통 시장의 호재예요. 왜냐하면 예상치 못한 금리 인하니까 유동성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간에 부각되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런 것도 없었죠. 그래서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보다는 경기가 이만큼 안 좋구나라는 실망감이 좀 더 지배하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셔야겠죠. 실제로 최근 발표된 11월 수출 증가율을 보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1.4% 증가인데 이게 이제 9월 달에 7.1%, 10월 달에 4.6%에서 대폭 둔화가 된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 폭탄을 현실화한다라고 한다면 역성장의 가능성도 좀 열려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기 민감도가 낮은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섹터로 좁혀보면 플랫폼이나 통신, 헬스케어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이들 섹터 내에서 카카오와 한미약품 두 종목 정도가 가격 매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카카오는 단기간에 또 많이 올라와서 지금 당장 매수하기도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알테오젠이 재반등을 강하게 하는 거 보면 제약바이오주가 꺾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미약품이 R&D라든지 실적 부분에서 내년 전망치가 괜찮기 때문에 한미약품 정도는 현재 위치에서 관심 가질만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외국인 수급이 전체적으로 개선되려면 원달러 환율 안정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1,400원 높기 때문에 외국인이 환차익을 보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시장 반등에는 환율 하락이 반드시 동반돼야 되기 때문에 환율의 움직임을 매일매일 체크하시는 것이 시장 방향성 탐색에 도움이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도 1,400원대로 꽤나 높은 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달러의 환율이 괜찮아야 될 텐데 그게 하향 안정화되는 그 여부를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 계속해서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매수하는 업종도 있습니다. 어느 쪽 보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상대평가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미국에 투자할 것이냐, 한국에 투자할 것이냐, 뭐 일본에 투자할 것이냐 고민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증시는 어쨌든 미국 투자 매력에 많이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좀 이탈되는 흐름이고,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도 자금이 이탈돼요. 그러면은 투신의 수급이 매도로 잡힐 수밖에는 없어요. 펀드 자금을 환매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기관도 외국인도 혹은 이제 개인까지도 지금은 미국 직접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수급이 거의 비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사는 업종을 보면요, 실적 회복이 확실시 되거나 분명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는 철저하게 실적 중심으로만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별로는 조선과 통신, 플랫폼, 유틸리티 이런 업종군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형 조선사가 수주 잔고를 3년치 확보했다. 그래서 실적 안정성 상당히 좋고요. 그다음에 통신주는 실적 안정에 배당에 AI 성장 모멘텀까지 방어주의 성격을 이제 완전히 벗어 던졌죠. 그래서 성장주로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한국전력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이슈가 있고요. 한국가스공사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가스공사가 크게 밀렸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을 많이 줄였기 때문인데 요건 단기 노이즈 같아요. 어쨌든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진행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 수급 관련주 중에서는 제가 한국가스공사를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실적 안정성 기반으로 배당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내년에 가스요금 인상 모멘텀도 충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경기에 따른 영향이 적고 안정적인 실적 가시성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는 종목 중에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밸류업 쪽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초반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시끌시끌했던 밸류업, 지금은 약간 좀 죽은 상태인데 보니까 리밸런싱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가 리밸런싱 이슈에 있어서는 어떠한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사실 기대할 부분이 크게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 포인트를 그래도 잡아보면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밸류업 100종목을 정했는데 욕을 좀 많이 먹었잖아요. 이게 제대로 된 거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좀 수정하겠다라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죠. 그래서 이번에 뭐 5종목이든 10종목이든 추가가 될 겁니다. 네, 추가 예상 종목은 KB금융, SK텔레콤, 그다음에 LG전자, 롯데쇼핑인데 현재 기술적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은 LG전자, 롯데쇼핑이니까 이 종목들의 움직임은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신규 편입에 따른 패시브 자금 유입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종목이 편출되고 편입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100종목에 이제 덮어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5종목이 추가된다라고 한다면 총 105종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에 들어갈 자금은 정해져 있는데 종목이 많아지니까 종목별로 수급은 분산돼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리밸런싱에 신규 편입 종목이 있다고 해도 수급 효과가 단기적으로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밸류업 펀드에 2천억 정도의 자금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3천억 원 정도가 추가 조성된다고 하니까 이 추가 조성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밸런싱에 신규 편입되는 종목을 새로 매수하는 전략은 뭐 실효성이 좀 낮을 수 있고요. 기보유하신 분들만 좀 참고하실 전략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거래소가 시장과 소통하고 있는 인식은 줬어요. 우리 정책이 잘못됐다고 하면 시장의 소리를 들어서 수정하겠다. 이런 액션은 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밸류업 관련된 정책, 뭐
뭐 인센티브라든지 세제 혜택 제가 얘기 계속 드리는데 아직은 이제 가시화가 안 됐습니다만 훗날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나온다면 밸류업 모멘텀은 분명히 좀 강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밸류업에 대한 정책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밸류업 정책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라고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한국 증시가 계속해서 부진한 가운데 증안펀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금융위원장이 이제 증안펀드 도입 가능성이 유효하다라고 밝혔어요. 우리는 이미 준비가 돼 있다, 언제든 투입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다만 이제 시행 시기는 못 박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증안펀드는 말 그대로 증시를 안정시키는, 바닥을 튼튼하게 하는 역할이지 증시를 부양시키는 역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현재 위치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증안펀드가 투입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과거 사례를 보면 4차례 정도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1990년, 그다음에 2003년, 2008년, 2020년인데 이 증안펀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증시가 반등하기는 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2020년에 코로나19로 당국이 10조 원 규모 증안펀드를 조성했는데 조성했다고 확정지은 날 이제 8% 지수가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증안펀드가 조성돼서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증안펀드 조성이 확정되는 겁니다. 일단 확정이 되면 기대감에 의해서 지수가 반등하고 실제로 자금이 투입된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증안펀드 도입 이슈가 나오면 일단 시장은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2,400포인트의 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만약에 2,400포인트 초반 혹은 살짝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증안펀드 가동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럼 그때는 다시 시장이 빠른 반등을 보일 수 있거든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2,400포인트 지지가 견고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PBR적으로도 저점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저점에 대한 확신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 같아요. 주주와 소통 없는 유상증자나 아니면은 합병 이런 걸로 소액주주의 이익이 많이 침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이런 부분들이 아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시장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것은 국내 증시의 장기적인 체질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이건 역시도 증시의 하단을 조금 튼튼하게 받쳐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하니까 국내 증시 이제 지하실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래도 바닥이 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더 희망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단도 막혀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단을 막으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00선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주식시장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현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국내 증시의 게임주가 연말 랠리에 돌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게임주를 움직인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45개 중소게임사가 애플과 구글 등 앱스토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유독 한국에만 인앱 결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갑질이라고 인식하면서 개선하기 위해서 집단 소송에 나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래에셋증권 측에서는 현재 30% 수준의 수수료가 애플의 유럽 수수료인 17% 수준까지 낮아지게 되면 수백에서 수천억 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앱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되면 게임사들의 수익성은 즉각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수료 예상 변동 규모를 수치로 보면 그 변화 수치가 정말 큽니다. 넷마블의 경우에는 현재 30%대로 7천억 원이 넘는 이 수수료율인데 17%로 감소되게 된다면 4천억 원대로 약 3천억 원대를 벌어들이게 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수익성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전반적으로 받아가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신작 기대감도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4일에 NC소프트에서는 저니 오브 모나크를 글로벌 출시하는데요. 인기 IP인 리니지 IP를 기반으로 한 방치형 게임으로 많은 기대감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또 12월 7일에는 네덜란드의 이제 게임사 개발사인 GGG가 패스 오브 에자일 2를 출시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국내 유통 담당을 할 예정이어서 이 또한 함께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게임사들 전반적으로 증권사에서는 내년 전망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게임 본업에 다시 집중하고 있는 회사들이라면서 내년에 쏟아지는 트리플 A급 신작 출시에 주목해볼 수 있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다시금 살아날 게임 시장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의 수혜는 글로벌 대작 출시를 하는 기업들 그리고 수익 개선이 나타나는 기업들로 집중될 것이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SK증권의 경우에도 2025년 내년에는 대작들의 성과를 확인할 시간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세 증권사들 모두 탑픽 종목으로 크래프톤을 꼽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 모멘텀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컴투스와 NC소프트 등이 함께 탑픽 종목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들을 필두로 앞으로 게임사들 본격적인 연말 랠리의 기세를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들, 종목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신포의 박근호 이사 그리고 이데일리의 이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시장이 또 강세 탄력을 보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좀 힘이 나는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떠한 이슈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이슈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스페이스X 호재로 오늘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아주 IB투자 오늘 시장에서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이슈를 계속 좀 주목해 봐야 하느냐 아니라면은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다.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씩 먼저 결론을 딱딱 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결론을 내리면은 이제 단기 이슈, 짧은 이슈로 끝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짧은 이슈일 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박정식 파트너님은요? 네, 저는 일단 앞으로 좀 주목해봐야 될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흐름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즘 출렁출렁 되니까. 하지만 지속적으로 좀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정리하자고 했지만은 여전히 여지를 늘 남겨두시는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짧게 볼 게 아니라 길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러한 테마가 될 거다. 다만 약간 변동성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박근호 이사님은 짧은 이슈로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테마잖아요, 지금 현재는. 맞아요. 테마가 길게 가려고 하면 파괴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업데이트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초전도체를 봤을 때 네. 된다, 안 된다, 어디선 된대더라, 어디선 또 뭐 가능하대더라,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 플로우가 계속 나와야지 그 주가의 흐름이 조정도 주고 다시 정고 좀 넘어가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스페이스X 관련돼서 사실 좀 약간 의아스러운 부분은 아주 IB투자가 이제 스페이스X 쪽에 투자한 규모를 이제 밝히지는 않고는 있는데 네. 사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유상증자 참여를 해서 한 2,400억 정도 투자를 했다라고 밝혀졌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IB투자를 굉장히 좀 공부를 많이 한 적이 있었었는데 네. 투자 규모가 제가 봤을 때는 스페이스X에 투자를 했더라도 미래에셋 벤처
투자보다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미래에셋 벤처 같은 경우는 오늘 오히려 아주 아이비 투자보다 좀 약간 흐름이 좀 덜 나오긴 했는데 맞아요. 오늘은 약간 대장이 아주 아이비. 그렇죠. 좀 약간 긍정적인 부분은 좀 밀렸다가 점심시간까지 좀 밀렸다가 장 막판 들어서 좀 이렇게 위쪽으로 다시 한번 윗꼬리를 좀 채워주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땐 스페이스 X의 이제 그 시장에서 인정하는 시총 규모가 올 초에는 2천억 달러였었어요. 네. 근데 지난번에 이 스페이스 X 팔콘 부스터 이 젓가락으로 잡는다고 표현했을 네, 때 맞아요. 그때 2,500억 달러까지 올라갔고 이번에 또 3,500억 달러까지 이제 시장에서 가치를 평가해주고 있는데 뭐 주주 입장으로서 이제 아주 아이비 투자도 마찬가지고 미래에셋 벤처도 마찬가지 주주 입장은 좋은 건데 저는 제가 이거 확실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만약에 뭐 아주 아이비나 미래에셋 벤처를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좀 약간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고 언제 사시냐면 스페이스 X 상장 얘기 나올 때 그때 사시는 게 아마 본격적인 시세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인 테마로 보시는 게 맞는 거죠? 나쁘다가 아니라 오늘 이제 거래되는 흐름이나 관련주들을 봤을 때 네, 이게 좀 약간 길게 갈 테마는 길게 간 이제 주가의 상승 흐름은 아닌 것으로 좀 약간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스페이스 X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테마라고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아까도 이제 언급해 주셨다시피 현재 이 스페이스 X의 어떤 가치를 지금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에 이제 주목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 공개 매수를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 가치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데 지난 6월 달만 해도 2,100억 달러 정도 수준의 평가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11월 달 가더니 2,500억 달러 그리고 최근에는 3,500억 달러까지 지금 계속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맞아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이슈가 내년 1월, 2월 정도까지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몇 년 전부터 이 스페이스 X의 이제 핵심 사업인 이 스타링크를 이제 분사를 통해서 IPO를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근데 현재 지금 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 한 6,000개 정도를 띄워서 올해만 매출이 8조 6,40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규모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년에 이 스타링크 분사 이슈만 또 나온다 하더라도 이 관련 종목들이 좀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당장 IB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격으로 좀 접근하기 약간 좀 리스크가 있어 보이고 근데 현재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던 주가 흐름이 거의 다 바닥으로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저점 매수에 나설 수 있는 종목은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 이슈를 만약에 노리신다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노리시고 또 오늘 이제 IB 투자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이슈를 더 만들었어요. 일단 이번에 이 국내 벤처 펀드 위탁 운영사로 이 국민연금 자산 2천억 정도를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라 IMM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DSC 인베스트먼트, LB 인베스트먼트와 이제 같이 공동으로 지금 운영하는 또 이슈를 또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이러한 이슈들이 좀 맞물리면서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IB 투자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용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올 상반기에 AI 열풍을 주도했던 반도체주들이 쉬어갔던 사이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옮겨 붙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주가 등락률을 보시면 이스트소프트가 84%나 급등세를 이뤄냈고요. 마음 AI의 경우도 55%나 급등했습니다. 폴라리스 AI와 실버스 AI도 30%대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오름세도 두드러졌는데요. 네이버가 20% 가까이 상승했고 카카오 역시 키를 맞추면서 16.6%대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데는 이 반도체주들이 쉬어가면서 대안으로 부상한 점이 큽니다. 이 반도체주들이 트럼프 2기의 행정부 관세 타격 관측에 주춤했던 사이에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관세 리스크에 제한적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렇게 올라온 건데요. 같은 기간 코스피의 상률이
마이너스 3.1%였던 것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상승세입니다. 또한 미국의 주요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호실적을 기록한 점 역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AI 소프트웨어 업체인 팔란티어가 있죠. 지난 3분기 매출 7억 2,550만 달러 기록하면서 시장 전망치 대비 3.1%나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AI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이제 시장의 주도주로 부상할 것이다라는 증권가 분석도 나왔습니다. KB증권에서는 내년부터 AI 기반의 서비스 출시가 본격화하는 데다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후에 투자가 본격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주도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요.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의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클로바와 팝하고 하이버 클로바 X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온 서비스 A 전략을 통해서 검색과 광고, 쇼핑 등에서 AI를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제페토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메타버스 서비스로 인해서 지난 2021년에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버블 장세를 주도하기도 했는데요. 다가오는 2025년에는 소프트웨어 버블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이 버블 장세 지난 1999년과 2021년까지 바라봤을 때 이렇게 소프트 인터넷 메타버스의 시대에 버블이 있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2025년에 소프트웨어 AI 시대에 버블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물론 이러한 전망이 앞으로의 이러한 기업들의 이익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밸류에이션의 확장을 주도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물론 모든 버블이 꺼지기 마련이듯 앞으로 이러한 종목들도 급락세는 있겠지만 주의하면서 버블 장세에 대응해봐야 한다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소프트 AI 시대는 새로운 버블로 인해서 주도주를 만들어가게 될까요? KB증권의 분석이 맞을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함께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기업 이야기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인텔리안 테크 있는데요. 오늘 3.5% 넘게 상승세 36,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인텔리안 테크 방금 이제 좀 이슈를 다뤘던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유럽 진영의 원웨베라는 이제 서비스인데요. 그쪽의 안테나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는 인텔리안 테크가 어떤 기업이야? 라고 했을 때 해상 선박용 안테나 전 세계 1위 아니야? 라고 누구나 다 알고 계시듯이 이 부분들은 이제 인텔리안 테크가 계속적으로 1등하고 있는 부분이고 미래의 먹거리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스타링크를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스타링크가 처음에 이제 안테나가 동그란 파라볼릭 안테나라는 걸 썼었거든요. 근데 그 파라볼릭 안테나는 저궤도 위성은 지구와 가깝기 때문에 중력 때문에 지구보다 자전 속도를 빨리 해서 좀 빠른 속력으로 지구를 도우는 위성인데 그 위성들의 신호를 잡기 위해서 파라볼릭 안테나는 계속적으로 이제 움직여야 되는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은 이제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서부터 이제 평판 안테나로 움직이지 않는 안테나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텔리안 테크가 원앱에 이 평판 안테나를 공급을 이제 수주를 해서 내년도서부터 이제 그 매출에 인식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인텔리안 테크가 시장에서 좀 약간 시세가 주춤하긴 합니다만은 올해 좀 약간 주춤했습니다만은 그 전에 3년도가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었는데 올해 잠깐 쉬고 내년에 성장성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에 대한 어떤 담보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보통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저궤도 위성 안테나 를 쓰는 기업들이 인텔리안 테크의 수주를 발주를 올해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들이 내년에 이제 매출에 인식되기 때문에 내년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전기차 충전기를 같이 만드는 기업인데 그 부분들은 아직은 좀 어떤 기업의 실적의 큰 부분으로 작용하기 좀 힘든 부분이라 좀 제외를 하도록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링크의 그 라이벌인 유럽의 원앱 서비스의 안테나 부분을 우리 인텔리안 테크가 내년에 성장 모멘텀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전기차 인텔리안 충전기도 테크. 하고요. 우리가 집에서 쓰는 삼성전자 살 때 주는 핸드폰 충전기도 그 다음 기업에서 제가 이제 네. 다음 기업에 헷갈렸는데 전기차 충전기는 제가 다음 기업인데 좀 약간 헷갈렸습니다. 아, 그죠? 저는 네네네.
완전 금시초문이어가지고. 아, 예. 네. 그러면은 말씀 잘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인텔리안 테크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매출이 급성장한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주가 흐름 함께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실적이 늘어나면은 주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의 실적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에이직랜드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3% 가깝게 상승세. 박정식 파트너님께서는 에이직랜드를 좋아하시나 봐요. 오늘 갔어요, 9%. 네. 오늘 근데 좀 떨어졌어요, 지금. 네. 제가 갈 때까지 언급해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 한 장중 9% 정도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언급한 가격에서. 근데 시세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언급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주문형 반도체를 설계 디자인하는 이 디자인 하우스 반도체 업체입니다. 즉 이 TSMC의 이제 공정 과정을 이제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이제 TSMC의 국내 유일의 협력사이기 때문에 이 TSMC의 반도체를 이제 위탁을 맡기는 이 팹립스 업체들이 주된 고객사이고 그 회사들의 이제 설계를 통해서 이 물리적 설계로 이제 한마디로 이 파운드리 과정, 이 TSMC의 파운드리 과정에 맞게 물리적 설계를 재설계해주는 이런 이제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해서 돈을 버는 기업인데 지금 TSMC가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쪽을 이제 많이 생산을 해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 칩 하면은 이 에이징랜드를 빼놓고 이야기하지는 못하겠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이랑은 영향이 없나요? 미중 갈등이랑은 전혀 연관이 없죠. 왜냐하면은 일단 현재는 미중 관계에서 이 메모리 쪽, 창신 메모리를 또 빼놓은 측면도 있고 또 HBM 쪽을 이제 제재하다 보니까 또 반도체 장비 쪽을 또 제재하잖아요. 그리고 또 인공지능 칩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 수요보다는 아직 미국 쪽 수요도 제대로 지금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어요, 공급이. 그래서 이번에 SK 하이닉스도 자기네가 생산하는 HBM 메모리 전부 다 지금 미국 쪽에 공급하기 바쁘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현재 이런 대중국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현재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이제 D4i라는 이제 인공지능 팹립스 기업과 같이 이 영상과 어떤 그런 센서를 이제 같이 하는 이제 멀티 센싱 인공지능 뉴로모픽 칩을 현재 개발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인식해서 검출을 해서 눈과 눈을 잘 좀 인식을 해서 판단하는 그런 칩이고, 또 이 온도, 이 심박 온도나 좀 체온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심박수까지 같이 검출을 해서 이 상태를 조금 이제 올바른 상태인지 안 좋은 상태인지 인식하는 그런 칩을 현재 이제 개발을 해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칩 하면 에이징랜드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흑자 전환 그런 전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좀 주가가 눌렸을 때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바닥을 잘 다지다가 오늘 한 9% 정도 장중 상승력이 나왔다가 다시 밀리면서 지금 한 3%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 바닥을 탈출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 28,000원부터 또 밑으로 모아가도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력이 나올 때 한 34,000원 정도까지 한 대략 12% 정도 상승력을 또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아직까지 이제 인공지능 관련 이런 섹터에서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못 내신 분들, 또는 이 에이징랜드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28,000원 밑으로 모아서 35,000원 정도 자리까지 또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에이징랜드 계속해서 상승 탄력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엠인데요. 오늘 27,000원대에서 시작을 했던 솔로엠은 21,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박근호 이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정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이미 정정했으니 괜찮습니다. 네, 네. 사과 말씀 좀 드리도록 네. 하고요. 솔로엠 이제 무엇을 만드는 기업인지 그냥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마트나 편의점을 가면 이제 가격표가 붙어 있는데요. 네. 그거를 전자식으로 바꾸는 거죠. 이제 공식 명칭은 ESL이라고 이제 일렉트로닉 쉘프 라벨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이게 지금 나는 그런 거 별로 본 적 없는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솔로엠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아직 저변이 우리나라에서는 저변이 확대가 안 됐기 때문에 시장성이 앞으로 더 이제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ESL 전자 가격 표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솔렘이 어느 정도의 시장의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일단 1위는 시장의 1위는 아니고 한 3개 정도 업체들이 이제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2위, 3위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일본 앵커니 일본 가면 네. 보면 우리가 보통 아날로그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일본이 이 솔렘의 ESL의 가격 표시 이 부품에 완전히 꽂혀서 굉장히 이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원래는 일본은 지금도 이제 팩스를 많이 쓸 정도로 아날로그의 나라로 맞아요. 부르고 있는데 네. 일본의 이거 전작 표시 가격과 관련돼서 굉장히 지금 큰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국의 이제 코스트코라고 얘기를 하는 시안 마크로라는 유통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또 이 가격 표시제를 위해서 솔렘을 낙점을 해서 지금 솔렘이 굉장히 많은 매출을 태국 쪽에서 올리고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이 기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좀 약간 리스키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뭐 기사로 많이 꼽혔어요. 이제 단기 차입금이 증가하고 있다. 지금 현재 현금성 자산이 한 800억 정도 있는데 얼마 전까지 1,200억이었는데 좀 줄었죠.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해외 쪽에 어떤 거래처들이나 어떤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단기 어떤 그 차입금이 좀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로엠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박정진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한화솔루션입니다. 오늘 5% 넘게 상승세 17,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일정 부분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하나솔루션이 모멘텀이 없어서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또 맞아요. 실적도 별로 좋지 않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모멘텀이 좀 나올 때까지 계속 지금 약세를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에 모멘텀이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모멘텀이냐면 이제 미국이 이 태양광 패널을 비롯해서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발전 관련 제품에 최대 271%의 폭탄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제 그 나라들이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이 동남아 4개국인데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하나큐셀 USA를 비롯한 미국 최대 태양광 업체 퍼스트 솔라 등 이런 이제 한 7개로 이제 구성된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 동맹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 동남아 4개국에서 이제 미국에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착수해달라라고 지난 5월에 청원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조사가 되면서 지금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태국, 베트남 쪽으로 네. 우회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막히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의 생산 기지를 구축한 이 한화 솔루션, 즉 한화 큐셀이 아무래도 좀 수혜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북미 최대 태양광 제조 기지 솔라 허브를 거의 지금 구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뭐 달튼 공장하고 이 카터스빌 공장이 현재 연간 8.4기가와트 정도의 이 모듈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카터스빌 공장이 아직까지 다 완공이 안 되는데 2025년에 다 완공을 하게 된다면 이 북미에서 인곳, 웨이퍼, 셀, 모듈로 이어지는 이 핵심 밸류 체인 제조 시설을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늘 박근호 이사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지점의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좀 오랜만에 좀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사실 전일 미국 증시에서는 상승이 나와줬지만
반도체 규제에 관해서 한국 시장에서의 또 기업들의 좀 악재가 있어서 좀 우려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그래도 수급들이 좀 들어와 주면서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낙폭 과대에 따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코스피는 5천억가량, 코스닥은 2,200억가량, 선물 6,700억가량 들어오면서 1조 넘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1,400원 상단에 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오기에는 좀 어려운 감은 있으나 최근 이 거래일 동안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떨어지는 모습들 속에서 되돌림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의 흐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종들의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었지만 특히나 화장품주들이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다라는 발표와 더불어서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이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실리콘투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대표적인 화장품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화장품주와는 다르게 화장품 유통 쪽을 좀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쪽에서의 판매가 좀 강하게 좀 높아지면서 3분기 누적 매출 5,180억을 달성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 118% 성장한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의 특징이라고 본다라면 ROE가 60% 이상으로 상당히 좀 자기 자본 대비 큰 이익이 나고 있다라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점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최근 조정이 좀 강하게 이루어졌고 오늘 좀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되돌림이 나왔면서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저가 매수 기회로서 좀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실리콘투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리콘투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마감의 기술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장 그래도 좀 반등해주는 모습이 그래도 이어져서 다행인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 어떠셨을까요? 오늘 시장은 최근에 주 초반에 올려놓고 주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좀 장이 지지부진하게 흘러갔었잖아요. 좀 그런 또 데자뷰가 네. 있지 않기를 오늘 바라면서 아직 화요일밖에 안 됐는데. 네, 증시를 바라봤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모두 다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점은 굉장히 좀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코스피 시장에 계속해서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근래 들어서 11월 22일에 1,000억 원대 매수가 좀 있었으나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그런 이제 매도세는 계속 이어지긴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강력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이 관측이 됐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네. 거기다 현물 시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점에 대해서 그래도 저가 매수세 유입이 앞으로 향후 증시를 계속 좀 끌어줄 수 있을 만한 마중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우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앵커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비트코인 시장도 저평가됐을 때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도 이미 지금 저밸류에이션 상태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유인거리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언제인지 그거는 이제 불투명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오늘 진짜 불타는 화요일로 마감까지 이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12월 달 장 지금 초반이잖아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살포시 좀 얹어 가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12월 연말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뭐 최대 주주들 양도소득세 문제라든지 내지는 결산 12월 결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에 대한 그런 이제 부담감이 있었으나 지금 이제 배당락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봄 벚꽃 배당으로 옮겨가게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12월 증시부터 만약에 좀 기반이 좀 닦여져서 방향성을 잡아간다라고 한다면 연초 랠리까지 분명히 좀 우호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오늘 하루만 봐서는 제가 속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한 2, 3일 정도는 이어지는 흐름이 나오는지 보면서 갔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말씀드릴 때 중요한 구간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750에서 800포인트 구간대를 넘어서야지 우리 시청자분들 좀 숨통이 트이는 그런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코스피 시장 역시도 2650포인트에서 2700포인트까지는 일단 회복세가 나와줘야지 국내 증시에 또 자금이 들어올 만한 유인거리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런 이제 흐름들로 봤을 때 일단은 오늘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HBM 관련해서 대중제재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많이 빠지지 않았고, 특히나 오늘 제약지수 같은 경우에도 우호적으로 거의 한 3% 가까이 장중 지수 흐름 끌어올려줬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마감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또 정리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화요일에 반등 굉장히 반갑습니다. 하지만 이 시세가 한 2에서 3일 정도 연속성을 보여주는지는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도 1% 넘게 오르면서 마감 기다리고 있고요. 거의 2% 가까이 급등한 2,502.19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립니다. 코스닥 역시 2%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690.25포인트, 코스피 200 역시 2% 가까이 급등세 펼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강하게 들어와 줬습니다. 외국인이 4,930억 원의 매수 우위, 기관도 2천억 원, 3천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개인은 8천억 원 가까이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3일 화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은 아무래도 어제보다는 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양시장 강력한 강세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요. 그래도 코스피가 2,400선을 지지하고 있고 오늘은 저점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래도 싸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듯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2% 가깝게 급등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3% 가깝게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괜찮았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안에서 거의 5천억 원 가깝게 사들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걱정으로 사실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저점으로 이 저가에 산 기업들이 꽤 많았다라는 게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지수 상황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2% 가깝게 급등세, 결국에는 오늘 고점입니다. 2,500선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오늘 고점은 2,500.67선인데 거의 고점 부근을 계속해서 올라서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오늘은 오늘 1,400원대 위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보시다시피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양시장이 모두 다 강력하게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마감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확대를 했다라는 게 긍정적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오늘 여전히 1,400원대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다 마찬가지로 2% 이상 강세 탄력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2.2%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고요. 오늘 690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 먼저 코스피 쪽 좀 분위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오늘 장중 내내 사실 코스피의 상승폭을 그대로 따라가지 못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53,000원대에 머물러 있고요. 긍정적인 장 속에서도 오늘 시장 오히려 매수세가 실종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4% 가깝게 상승세, 최근에 깨졌던 16만 원 선을 다시 한번 회복을 했고요. 어제 15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16만 원대에서 15만 원대까지 빠졌는데 오늘 다시 한번 16만 원 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LG엔솔은 오늘 시장에서 1.4% 넘게 상승세,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약보합권, 현대차도 0.6%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여기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흐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1% 강세, KB금융 쪽으로 조금 더 강력하게 오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4% 이상의 강세, 기아가 오늘 시장에서 4% 넘게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오늘 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주주 환원 정책을 또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이버가 2.7% 넘게 상승하면서 여전히 10위권을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수급도 괜찮았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놀랍습니다. 어제 급등에 이어서 오늘 시장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7.6%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32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고 사실상 코스닥 지수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 비행 강보합권 에코프로 2% 넘게 빠졌고요. HLB부터 리가캠 바이오까지 일제히 강세 탄력을 보였습니다. 헬스케어 쪽, 제약 바이오 쪽으로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엔캠이 다시 한번 시가총액 6위권까지 껑충 뛰었습니다. 20% 이상의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조정이 무색하게도 오늘 시장에서 무려 17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휴재 1%, 클래시스 2.6% 넘게 상승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보합권, JYP 엔터가 약간 빠졌습니다. 오히려 시장이 안 갈 때 JYP 엔터와 같은 엔터주들이 또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JYP 엔터와 기업들을 오히려 팔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JYP 엔터 2% 넘게 조정받으면서 7만 5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모처럼 반등다운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줬고 그동안 많이 부진했던 코스닥 쪽에서 2%대 급등세에 나타났다는 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도 고른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이번 주 어떤 모멘텀에 더 주목해보는 게 좋을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이제 이번 주도 이러한 반등세가 좀 이어지면 좋을 텐데 네. 어떠한 부분들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제가 아시아 증시를 좀 살펴보니까요. 확실히 증시가 이 트럼프 2.0 정권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계속 좀 소화를 하면서 이 악재가 노출이 많이 되면 더 이상 악재로 보기는 힘들잖아요. 네.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있구나 싶은 흐름들이 일본, 중국 증시에서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니케이 지수 잠깐만 흐름 보도록 할 텐데요. 니케이 지수. 네, 니케이 지수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달 블랙 먼데이 이후로 니케이 지수 역시도 3거래일 연속으로 지수가 강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우리 국내 증시보다는 좀 탄력성 있게 블랙 먼데이 이전 수준까지는 회복세가 나오면서 지금 계속 행보세로 박스권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됨으로써 기존의 미 대선 치르고 나서 글로벌 증시가 보통 한 1, 2개월 정도는 항상 이제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추세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친다면 니케이 지수 역시도 지금 이제 4만 포인트 구간대를 돌파를 해주게 된다 한다면은 역시나 이전 전고점 구간대까지 상단 지금 매물대가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 추세상으로는 지금 상승으로 가기 위한 워밍업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지수도 경기 부양책 소식으로 인해서 거의 한 일주일 내내 상승세가 강하게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변동성이 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추세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저점을 밀어 올려주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어서 중국 증시도 지금 상방으로 가주려고 하는 흐름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아시아 증시 모두 다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국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좀 굉장히 좀 크게 나온 편이긴 하잖아요. 오히려 이제 블랙 먼데이 수준까지도 최근 이제 11월 달 중순경에 그 악재를 완전 때려 맞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존의 코스피 시장 지수 봤을 때 도지 캔들 나오는 거 보고서 여기서 이제 바닥 구간 지지 받아주는지 보자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딱 지금 쌍바닥 형태 만들어주면서 저점을 지금 또 밀어 올려주려고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12월 기점으로 해서 의미 있는 이제 61선 구간대
지수상 돌파가 나와주는, 지금 아직 하락 추세잖아요. 이 하락 추세 라인을 돌파를 해주는지 흐름을 좀 보면서 간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바라는 그 연초 랠리 효과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네. 오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화장품 섹터가 강세 움직임이 이제 수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수출의 호조세를 보이면서 올라가긴 했으나 사실 이제 중국 관련 모멘텀이 더 크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반기까지 이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미국 관련 모멘텀을 타면서 올라가다가 3분기에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중국향 이제 비중이 높았었던 화장품 기업들 위주로 낙폭과 조정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중국 경기가 어느 정도 지금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이슈들도 지금 나와주고 있고, 특히나 최근 발표된 11월 중국의 민영 및 관영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 같은 경우에도 호조세를 보였다는 점,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 모멘텀을 측정하는 중국의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역시도 반등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미루어 봤을 때 수출 관련 기업들이 이러한 중국 모멘텀을 긍정적으로 좀 타면서 주가 회복세를 다시금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또한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지금 화장품 기업들이 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 트럼프 2.0 정권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이제 관세 부담이 있었잖아요. 네. 화장품 관련 섹터는 아무래도 이제 주요 산업보다는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관세 부과에 있어서도 조금 더 노출이 좀 덜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최근에 다시 나와주고 있는 상태라서 이런 수출 관련 모멘텀 계속해서 조선이나 방산처럼 계속 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출 관련 모멘텀 기업들 이렇게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함께 같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한국은행 쪽에서는 금리 인하를 2번이나 연속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가계부채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성장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좋은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들도 강세 움직임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라고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수출주와 성장주 위주로 계속해서 모멘텀을 좀 찾아가 보신다면 이번 이제 증시 반등기에 그래도 꽤 괜찮은 쏠쏠한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해 주시네요. 이제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여쭤보고 싶은데 내일은 어떤 종목으로 좀 공략을 해볼까요? 일단 오늘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강세 움직임이 나와서 저는 그중에서도 흐름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네. ODM 관련 기업인 코스맥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코스맥스. 네, 코스맥스. 제가 지금 추세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몇 안 됩니다. 오늘 올라간 VT도 네. 흐름이 좋았고, 그리고 ODM 쪽에서는 코스맥스, 그리고 화장품 용기 쪽에서는 펌텍코리아, 이렇게 세 기업들이 가장 좀 탄력성 있게 주가 회복성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일단 K뷰티 수출이 지금 이제 11월 달까지 집계된 걸로 봤을 때 지금 93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올해 잘하면 100억 달러 이상까지도 갈 것이다라는 전망치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낙폭이 좀 과도하게 나온 측면이 있어서 이번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반등세를 그려나간다면 좀 더 빠르게 반등세를 그려나갈 수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코스맥스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중국 관련해서 제가 모멘텀 말씀드렸잖아요. 네. 코스맥스는 여전히 그 중국 법인에 대한 매출 비중이 또 높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7, 8월 달 동안에 3분기에 실적 발표 나오는 시즌 그때쯤이었죠. 그때 낙폭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오면서 되돌림도 크게 나와줬었는데 중국에서 그런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또 금방
주가가 회복성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모멘텀을 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코스맥스가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차 이 중국 법인 관련해서는 투자 심리가 계속 개선되는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다른 이제 동종 기업들과의 그런 주가 간의 괴리율도 차츰차츰 줄여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코스맥스가 뭐 중국 법인 쪽에 뭐 매출 비중도 높지만 계속해서 국가도 다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남미 공략에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브라질과 지금 멕시코 위주로 계속해서 남미 시장 공략해 나가기 위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쪽 진출에 대한 모멘텀도 가져가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지금 이 코스맥스가 가지고 있는 고객사 굉장히 탄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3,300여 개 고객사 중에서 해외 고객사가 1,700여 개 정도 달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유통망도 탄탄하게 확보해 나가고 있는 데다가 계속해서 이제 제품 라인업도 이제는 뷰티 디바이스까지 계속해서 디바이스가 비싸잖아요. 네, 그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는 데다가 네. 최근에 뭐 CES 쪽에서는 그 팔레트 그 AI가 탑재된 그런 팔레트를 또 보여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뷰티 테크 기업으로서도 계속 탈바꿈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코스맥스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단기 대응하신다라고 친다면 11월 달 전저점 기준으로 해서 12만 5천 원 구간대 손절가 잡으시고요. 단기 목표 구간 같은 경우는 전고점 기준으로 해서 16만 원 선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법인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짚어주시네요. 또 남미 공략, 브라질과 멕시코 같은 나라들로 진출을 하고 있는 데다가 뷰티 디바이스 등 다양하게 판매 품목들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 투자 포인트로 잡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16만 원 선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맥스였습니다. 오늘 마감의 기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도 연기됐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가 크지만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이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심영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내 훈풍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내 증시 이탈 현상은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연히 있죠.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 거래 대금이 많거든요. 코스닥 안에 이 구성되어 있는 업종들을 보면은 바이오 정도만 빼고 나머지 2차전지나 반도체 소부장은 지금 다 신저가 수준이에요. 아마 이런 데서 빠진 자금들이 좀 일부 가상자산 시장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최근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시 투자를 위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작년 말보다 1조 원 넘게 줄어들었고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을 뜻하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 역시 1년 사이 1조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국내 가상자산 하루치 거래 대금은 20조 원대를 기록, 10조 원대 수준인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시장 규모 역시 55조 3천억 원을 기록하며 작년보다 27% 성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국내 증시 이탈 흐름이 내년 1분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또 과세가 투자 결정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투자자 유입을 위해선 국내 증시 자체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기본적으로 안 올라가는 증시에 세금 매긴다고 하니까 더 분노했던 거죠. 세금은 어떤 요인에서든지 자산시장에서 기대 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이긴 하지만은
물가 자체가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될 수는 항상 없기 때문에 이데일리 TV 심영주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제너럴모터스와 합작 투자해 미국 미시간주에 건립 중이던 배터리 공장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GM은 현지 시간으로 2일 미국 미시간주 랜싱에 건설 중인 합작법인 얼티엄셀즈의 배터리 3공장 지분을 합작 파트너사인 LG에너지솔루션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투자 및 운영 효율화 등을 위해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며 확정되는 대로 공시 등을 통해 소통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현재 인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 중입니다. 인수가 이뤄지면 LG에너지솔루션은 3공장을 북미 주요 생산 거점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지분 매각은 내년 1분기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과 GM은 각형 배터리 공동 연구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공동 개발 각형 배터리는 향후 GM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윤창현 코스코 사장은 내년 출범하는 대체거래소 체제와 24시간 시장 전환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사장은 오늘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 간담회에서 내년 체제 전환 등에 대비해 8866 미션 완수에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8866 미션은 대체거래소인 ATS 거래 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파생상품 야간시장 거래 시간인 오전 6시부터 이길 오전 6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ATS 출범과 파생상품 야간시장 개장에 대비한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윤 사장은 3대 핵심 전략을 발표하는 한편 STO 사업은 직속 TF를 통해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시장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내일 시장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시장을 주시하고 깨어 있어야 또 수익의 기회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